빠병, 자유를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 여러분은 한 인간이 자유를 얼마나 간절히 원할 수 있는지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자유롭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목숨을 9번이나 걸고 상어가 들끓는 바다에 코코넛 자루 하나의 의지에 몸을 던질 만큼의 간절한 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집념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앙리 샤리에르의 자전적 소설 빠삐용을 중심으로 1973년 영화가 남긴 강렬한 이미지와 실제 역사적 논쟁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앙리 샤리에르, 별명은 빠삐용, 가슴에 새겨진 나비 문신 때문에 그렇게 불린 사나이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는 자신이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한 살인죄로 종신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고 프랑스령 기아나의 악명 높은 유형지로 보내집니다. 그곳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나올 수 없다고 알려진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으로 버팁니다. 탈출, 그리고 자유. 이 작품 빠삐용은 1969년 프랑스에서 출간되자마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앙리 샤리에르 본인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고 주장한 자전적 소설로 출간 첫 해에만 프랑스에서 150만 부가 팔렸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스티브 맥퀸과 더스틴 호프만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빠삐용의 13년에 걸친 처절한 탈출기와 그 속에 담긴 인간, 정신의 위대함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도 자유라는 단어를 다시는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음영, 그리고 지옥으로의 출발. 이야기는 1931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 앙리 샤리에르는 당시 25살의 젊은이였습니다. 파리의 뒷골목에서 살아가던 그는 떳떳한 직업을 가진 모범 시민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기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를 빠삐용이라고 불렀습니다. 프랑스어로 나비라는 뜻이죠.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한 포주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빠삐용이 그 범인으로 지목된 것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은 결백하다고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부패한 검찰과 위증을 한 증인 앞에서 그의 외침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검사는 그를 사회에서 영원히 제거해야 할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고 결국 법원은 그에게 종신 강제노동형을 선고합니다. 25세의 청년에게 남은 인생 전부를 감옥에서 보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빠삐용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부당함에 복수하겠다. 이 복수심, 그리고 자신의 결백에 대한 확신이 앞으로 그가 겪을 13년의 지옥을 견뎌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프랑스령 기아나로 향하는 배에 실립니다. 남아메리카 북동부에 위치한 이 프랑스 식민지에는 악명 높은 유형지가 있었습니다. 바뉴방여라고 불리는 이곳은 프랑스가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범죄자들을 보내 사실상 죽을 때까지 강제노동을 시키는 곳이었습니다. 배 안의 환경은 비참했습니다. 수백 명의 죄수들이 짐승처럼 짐칸에 갇혀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더위, 악취, 질병, 그리고 죄수들 사이의 폭력. 이곳에서 빠삐용은 처음으로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배 안에서 빠삐용은 평생의 동료가 될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인물이 바로 드가입니다. 드가는 위조 전문가로 막대한 돈을 빼돌린 죄로 유형지로 보내지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돈은 많았지만 몸이 약하고 싸움에는 젬병이었습니다. 반면 빠삐용은 가진 것은 없지만 강인한 육체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죠. 두 사람은 서로를 지켜주는 동맹을 맺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형지 세계의 독특한 생존 방식을 하나 알게 됩니다. 죄수들은 돈을 플랑이라는 금속 원통에 넣어 몸속에, 즉 장 속에 숨겨 다녔습니다.
들리기엔 끔찍하지만 이 돈이야말로 유영지에서 생존과 탈출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수를 매수하든 배를 구하든 모든 것에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2부 유형지의 현실 그리고 첫 번째 탈출의 꿈. 마침내 배는 기아나에 도착합니다. 빠삐형이 마주한 유형지의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곳의 시스템은 교묘하고 잔인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죄수들을 단순히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천천히 죽이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말라리아가 들끓는 정글 속에서 벌목을 시키고 영양가 없는 음식을 주고 작은 규율 위반에도 가혹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통계적으로 이곳에 보내진 죄수의 상당수가 몇 년 안에 사망했습니다. 탈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독방이었습니다. 빛도 들지 않는 좁은 방에 갇혀 누구와도 말을 섞을 수 없는 완전한 고립. 이 정신적 고문은 많은 죄수들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빠삐용은 도착한 첫날부터 단 한 가지만을 생각했습니다. 탈출. 그는 이곳을 나의 무덤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탈출 경로를 연구하고 함께 탈출할 동료를 물색했습니다. 빠삐용에게 자유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일이었으며 자신은 이곳에 쳐넣은 부조리한 시스템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빠삐용은 병원에 입원할 기회를 잡습니다. 병원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기 때문에 탈출을 시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는 드가 그리고 클루지오라는 동료와 함께 첫 번째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첫 번째 탈출은 빠삐용의 대담함과 치밀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병원의 경비를 제압하고 미리 준비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성공합니다. 드디어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3부 바다와 정글 그리고 인디언 마을의 낙원. 작은 배에 의지해 망망대해로 나선 빠삐용 일행. 그들은 거친 파도와 싸우며 며칠을 항해합니다. 항해 경험이 부족한 그들에게 바다는 또 다른 감옥이자 시험이었습니다. 이 항해 과정에서 빠삐용은 놀라운 인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중 하나가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한센인들은 오히려 도망자인 빠삐용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은 빠삐용 일행에게 더 튼튼한 배와 식량을 제공해 줍니다.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의 이 장면은 작품 전체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빠삐용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콜롬비아 해안에 도착하지만 다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힙니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탈출합니다. 이번에는 정글 속으로 도망쳐 콜롬비아 북부 과히라 반도에 사는 원주민 인디언 부족의 마을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인디언 마을에서의 생활은 빠삐용의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문명과 동떨어진 이곳에서 원주민들은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법도 감옥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연과 함께하는 순수한 삶만이 있었죠. 빠삐용은 이곳에서 진주조개를 캐는 잠수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2명의 젊은 원주민 여성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갖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와 사랑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빠삐용은 이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누구의 간섭도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낙원을 떠났을까요? 이것이 바로 빠삐용이라는 인물의 핵심입니다. 그가 원한 것은 단순히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 결백을 증명하고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을 완전히 되찾고 싶었습니다. 인디언 마을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지만 그것은 도망친 자의 삶이었지 자유를 쟁취한 자의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 빠삐용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뒤로하고 다시 문명 세계로 향합니다. 4부 다시 붙잡히다 그리고 생 조제프의 독방. 낙원을 떠난 빠삐용은
다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운명은 또다시 그를 배신합니다. 그는 한 수녀원에서 도움을 청하지만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수녀원장의 신고로 다시 체포되고 맙니다.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었던 종교인에게 배신당하는 이 장면은 빠삐용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다시 프랑스령 기아나의 유형지로 송환된 빠삐용.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탈출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그는 생 조제프 섬에 있는 독방 감옥에서 2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이 독방 생활은 작품에서 가장 처절한 부분입니다. 빠삐용은 빛도 거의 들지 않는 좁은 독방에 갇힙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고 간수들은 죄수들이 미쳐가는지 감시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았습니다. 음식은 형편없었고 운동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런 극한의 고립 속에서 빠삐용은 어떻게 정신을 지켰을까요? 그는 자신만의 정신수련법을 개발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독방 안을 걷는 상상 속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과거의 추억을 되짚고 미래의 탈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을 이곳에 보낸 자들과의 가상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머릿속에서 검사와 위증한 증인을 심판대에 세우고 그들에게 죄를 묻는 상상을 반복했습니다. 육체는 갇혀 있었지만 그의 정신만큼은 누구도 가둘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명장면입니다. 아무리 가혹한 환경도 자유를 향한 한 인간의 의지를 완전히 꺾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빠삐용이 독방에서 보여준 또 하나의 인상적인 면모는 의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음식을 몰래 가져다 주던 동료의 이름을 끝까지 발설하지 않습니다. 간수들이 음식에 출처를 내면 형량을 줄여주겠다고 회유했지만 빠삐용은 동료를 팔아넘기느니 차라리 더 큰 고통을 감수하기를 택합니다. 그 결과 그의 식사량은 더욱 줄어들었고 그는 영양실조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끝내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2년간의 독방 생활을 마치고 나온 빠삐용은 몸은 망가졌지만 정신만큼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부 끝나지 않는 탈출 시도 그리고 정신병원. 독방에서 나온 후에도 빠삐용의 탈출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탈출 계획을 세웁니다. 이 시기 빠삐용은 매우 영리한 전략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바로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형지의 정신병원은 경비가 상대적으로 허술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탈출하는 것이 더 쉬웠습니다. 빠삐용은 미친 척을 하여 정신병원에 들어가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작전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진짜 정신병자들 사이에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정신을 놓아버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정신병원에서의 묘사는 매우 섬뜩합니다. 통제되지 않은 폭력,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인간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빠삐용은 이곳에서 동료와 함께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 과정에서 동료가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빠삐용의 탈출이 결코 낭만적인 모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이 죽음과 맞닿아 있었고 수많은 동료들이 탈출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빠삐용 자신도 여러 번 죽음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멈추지 않은 것은 자유에 대한 갈망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빠삐용은 작품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향한 의지를 잃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죽음이라고. 그에게 탈출을 포기하고 유형지에 순응하는 것은 살아있으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6부 최후의 무대 악마의 섬. 수많은 탈출 시도 끝에 빠삐용은 마침내 가장 악명 높은 곳으로 보내집니다. 바로 악마의 섬입니다. 악마의 섬은 프랑스령 기아나 앞바다에 있는 작은 바위섬으로 가장 위험하고 탈출 가능성이 높은 죄수들을 격리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섬이 탈출 불가능으로 여겨진 이유는 단 하나. 섬을 둘러싼 바다 때문이었습니다. 거센 파도, 날카로운 바위, 그리고 무엇보다 상어가 들끓는 바다. 이 자연의 감옥은 그 어떤 인공 장벽보다 강력했습니다. 실제로 이 섬에는 별도의 높은 담장이나 삼엄한 경비조차 필요 없었습니다. 바다 자체가 완벽한 감옥이었으니까요. 대부분의 죄수들은 이곳에 오면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저 섬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다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빠삐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탈출 불가능한 섬에서조차 탈출의 가능성을 찾기 위해 매일같이 바다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발견을 합니다. 그는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를 며칠 동안 끈질기게 관찰한 끝에 1.1 주기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강하게 빠져나간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7번째 파도. 이 큰 파도가 빠져나가는 순간의 힘을 이용하면 외벽에서 뛰어내린 물체가 섬에서 멀리 바다 쪽으로 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계산해낸 것입니다. 빠삐용은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코코넛을 채운 자루를 절벽에서 던져보는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확신을 얻습니다. 코코넛 자루 2개를 묶어 만든 임시 뗏목에 몸을 싣고 그 7번째 큰 파도에 맞춰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이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계산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는 바위에 부딪혀 즉사하거나 상어의 먹이가 되거나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빠삐용에게 자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 악마의 섬에서 빠삐용은 드리팽이라는 동료를 만납니다. 빠삐용은 그에게 자신의 탈출 계획을 함께 하자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신중한 드리팽은 첫 시도에서 망설이다 절벽에 부딪혀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빠삐용은 동료의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자신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7부. 마침내 자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빠삐용은 코코넛을 가득 채운 자루로 만든 부유물을 안고 악마의 섬 절벽 위에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끝없는 바다가, 그리고 그 너머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를 셉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7번째 파도가 밀려와 절벽에 부딪혔다가 빠져나가는 순간 빠삐용은 망설임 없이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거대한 파도의 힘은 정확히 그의 계산대로였습니다. 파도는 그를 섬에서 멀리 바다 한가운데로 힘차게 밀어냈습니다. 13년에 걸친 인내와 관찰,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그는 망망대해를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장렬하는 태양, 갈증, 굶주림, 그리고 상어의 위협. 하지만 그는 코코넛 자루에 매달려 끝까지 버팁니다. 며칠간의 표류 끝에 마침내 빠삐용은 베네수엘라의 해안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해서 첫 체포로부터 13년이 흐른 뒤 앙리 샤리에르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를 손에 놓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에서 자유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이후 그는 베네수엘라 시민권을 얻고 정착하여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평범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작품의 마지막. 빠삐용이 자유의 땅에 발을 디뎠을 때의 그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가 외치는 한마디, 나는 해냈다. 나는 자유다. 13년간의 모든 고통과 인내가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작품의 의미와 메시지. 이제 이 위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빠삐용은 무엇보다 자유를 향한 인간 의지의 위대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빠삐용은 인간이 자유를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없이 실패하고 붙잡히고 고문당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시면서도 그는 단 한 번도 자유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곤 합니다. 빠삐용의 이야기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줍니다. 둘째, 이 작품은 인간의 존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형지의 시스템은 죄수들에게서 인간성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들을 짐승처럼 다루고 번호로 부르고 희망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빠삐용은 끝까지 자신의 존엄을 지켰습니다. 동료를 배신하지 않았고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자신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습니다. 그의 탈출은 단순한 도주가 아니라 자신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시스템에 대한 존엄의 항거였습니다. 셋째, 이 작품은
인간애와 연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빠삐용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족군 루이드가, 그를 도와준 한센인들, 사랑을 나눈 인디언들, 그리고 함께 탈출을 꿈꾼 수많은 동료들, 사회에서 버림받고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간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성이라는 것을 사회적 지위나 도덕적 명성과 연결짓곤 하지만 이 작품은 진정한 인간애가 가장 비참한 곳에서도 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넷째, 부조리한 시스템과 사법 정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빠삐용은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죄로 인생을 빼앗겼습니다. 작품은 부패한 사법제도, 비인간적인 형벌제도가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고발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출간된 이후 프랑스령 기아나 유영지의 비인간적 실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덧붙이자면 이 작품의 진실성에 대한 논쟁입니다. 앙리 샤리에르는 이 모든 이야기가 자신이 직접 겪은 실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후대의 일부 연구자들은 이 이야기 중 일부는 샤리에르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경험을 모은 것이거나 극적으로 각색된 부분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진실성 논쟁과는 별개로 빠삐용이 그려낸 유형지의 비참한 현실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은 그 자체로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인간 정신에 대한 통찰은 여전히 유효하니까요. 클로징. 지금까지 앙리 샤리에르의 빠삐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가슴에 나비 문신을 새긴 한 사나이. 그는 누명을 쓰고 지옥 같은 유형지에 갇혔지만 13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유의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코코넛 자루 하나의 의지에 탕어가 들끓는 바다에 몸을 던지는 그 마지막 도박을 통해 그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빠삐용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간절할 수 있습니까? 나비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끝없이 날아오르며 자유를 찾아 떠납니다. 빠삐용.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 마리의 나비였습니다. 그 어떤 감옥도, 그 어떤 절망도 그의 비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저마다의 유형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빠삐용이 그러했듯 우리 안의 자유를 향한 의지는 그 어떤 벽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위대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